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좋은 효산의 한 고을에 남편을 잃은 연하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장사꾼 출신이던 각 집안의 아버지끼리 장터 주막에서 대포 한 잔 나누며 진탕 소리 오른 김에 맺었던 혼사담으로 얼렁뚱땅 무르르듯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연하댁에게 흥미도 없던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채 1년도 맛보지 못한 어느 날, 그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답니다. 사고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연하댁이 갓 시집을 와 시집살이에 매진하던 시골 마을에 볼일이 있어 지나가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른한 한낮의 열기에 만물이 축 늘어지는 날씨인지라 선비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네 집인지도 모를 담장 앞에 감나무 그늘 아래에 털썩 앉았지요. 체면이고 뭐고 푹푹 찌는 햇살에 익은 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나 이거야 원. 날씨 한번 괴랄하기 짝이 없구나 그래.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욕지기를 투덜거리던 선비가 무심코 시선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려니 자신의 발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네 팔자가 참으로 좋구나 싶던 찰나 선비의 눈길이 강아지의 밥그릇에 딱 멎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말라붙고 꼬질꼬질하여 얼핏 보면 모를 물건이겠으나 실은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름대로 조예가 깊었던 선비가 가만히 다가가 강아지 밥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바로 고려시대 연어문 양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청자 접시가 아니겠어요? 아니 마압소사. 이런 총구석 동네 강아지가 어찌 이런 귀한 물건에다가 밥을? 너무나도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강아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휘휘 고개를 두리번대던 선비의 눈에 강아지 옆으로 열댓걸음 떨어져 들어서 있는 초가집이 보였고 또한 그 허름한 초가집의 마당 앞에는 집주인인 듯한 볼품없는 사내가 마루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선비는 얼른 자신이 앉아 쉬던 자리에 다시 착석했습니다. 눈길만 살살 굴려가며 바로 머릿속으로 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뜻하지도 않게 횡재수가 넝쿨째 굴러들어온 상황이었으니 선비의 가슴이 지진이 난 듯 쿵쾅쿵쾅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아둔하게도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이런 똥강아지 밥그릇으로나 쓰다니 저런 멍청한 작자를 보았는가 그래. 허나 이는 내게는 천재이루의 기회 아니겠는가. 학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촌뜨기 하나 구슬리는 것은 일도 아니렸다 이 말씀이지. 선비는 시치미를 딱 대고 초가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험, 이리 오너라. 선비의 헛기침을 듣고 마루에 앉아 졸고 있던 사내가 눈꺼풀을 꿈뻑꿈뻑 움직이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이보시게, 나는 길을 지나가던 선비인데 거 오늘 참으로 더위가 대단하구먼 그려. 내 염치 불고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는가? 예, 뭐 그리 하시지요. 사내는 어기적거리는 몸짓으로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사내에게서 받아든 물을 단숨에 비운 선비는 슬그머니 지붕의 그늘 쪽으로 기어들어오더니만 올해 작황은 어떠한지 이런저런 고충은 없는지 쓰잘데없는 시시껄렁한 소리만 잔뜩 늘어놓으며 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입 아프게 떠들어대는 선비에게 사내는 심드렁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꾸조차 없었지요. 개팔자가 상팔자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로 포문을 연 선비가 은근슬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거 내 아까부터 보아하니 이 강아지가 아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참으로 벌써부터 싹수가 보인다 이 말씀이지. 영리하니 아주 충성심도 높고 집도 잘 지키겠다 이 말이오. 예, 그렇습니까요? 그저 흔하디 흔한 똥강아지입니다요.
사내는 관심이 없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꾸했어요. 거 모르는 소리 마시게. 이놈을 잘 훈련만 시키면 멧돼지 멱이라도 물고 늘어질 주둥이라 이 말이네. 허허, 내 우연찮게도 이런 강골의 명견을 보게 되다니 말일세.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곁눈질로 사내의 눈치를 살피던 선비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 나에게 파시게나. 내 강아지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선비의 말에 사내는 송구합니다만 그놈은 파는 강아지가 아닙니다요. 제 손으로 받은 새끼인지라 정이 깊습죠. 하며 선비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어허, 이보게나. 그러지 말고. 자, 내 열량을 치르겠소. 알다시피 열량이면 잘 훈련시킨 성견값이오. 그럼 저기 고개 넘어 개장터에 가시면 거기 개장수들이 사냥용으로 나온 개들을 널어놓고 팝니다요. 개 가서 사시면 되시겠구먼요. 호락호락하게 넘어올 것 같지 않은 사내의 대답에 선비는 애가 타기 시작했지요. 스무냥 주겠소이다. 이제 사내는 별다른 대답도 없이 고개만 저으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30냥, 아니 30단냥 어떻소? 40냥. 점점 액수를 올려 부르는데도 사내는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어요. 50냥, 에이 50냥 주겠소. 자, 여기 있소이다. 내 더 이상은 못 드리오. 선비가 씩씩대며 신냥이라는 꾀거금을 부르자 그제서야 사내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선비에게서 신냥이 든 전대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나 원참 별 희한하신 양반을 다 보겠습니다 그려. 그 강아지가 그리도 갖고 싶으시면 뭐 데려가십시오. 사내의 말에 선비가 활짝 웃으며 좋았소이다. 나중에 딴말하기 없소. 하고는 제가 산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슬그머니 개밥 그릇도 함께 집어들었지요. 그때 사내가 딱 부러지는 목소리로 개밥 그릇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강아지만 판 것이지 그 밥그릇까지 판 것은 아닙니다요. 아니, 50냥이나 주고 산 개인데 이까지 개밥그릇 하나 덤으로 내어주지 않고? 그러자 사내는 선비의 음흉한 꼼수를 진즉 눈치채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지요. 아니, 무슨 그러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이까지 시라니 이것은 자그마치 고려시대의 연화문 청자접시라는 물건으로 대대로 우리 집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요. 아, 알고 있었다는 말이오? 아니, 그런 물건을 개밥그릇으로 내어놓고 있었다는 겐가? 우리 집 가보이기는 허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요? 사내는 눈을 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졸지에 험불만 켠 꼴이 된 선비는 입맛만 쩝 다시고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체면상 거기다 대고 강아지 값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떠난 선비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지 않게 되자 사내는 씩 웃고는 고개를 돌려 부엌을 향해 소리쳤지요. 저런 음흉한 놈, 내 니놈 속을 모를 줄 알았더냐? 보시오, 임자, 강아지 팔아치웠으니 거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 다시 내오시오. 사내의 외침에 새색시 연하댁이 의아한 얼굴로 새로운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서방님, 대체 어찌 그리 별 볼 일도 없는 강아지를 덥석덥석 잘도 팔아치우시는 geb니까? 이번 달만 벌써 몇 마리째인가요? 참으로 신통방통하니 대단도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연하댁의 남편이었던 이 사내는 개밥 그릇으로 고려청자 접시를 낚싯밥으로 던져놓고 지인기한 물건임을 알아본 아까 전에 선비 같은 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을 이용해 강아지를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있었지요. 거 알 거 없고 여기 이 개밥 그릇에다 흙이나 잔뜩 묻혀 놓으시오. 연하댁의 남편은 퉁명스레 고려청자 접시를 내밀며 말했고 자세한 사정을 알리 없었던 연하댁은 삐죽 입술을 내밀며 그것을 받아들다 그만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산산조각 나버린 고려청자 접시를 본 남편이 길길이 화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기나 아는겨? 미안해요, 서방님. 헌데 그저 개밥그릇 쓰는 접시 하나 깨었다고 어찌 이리 쥐잡듯.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돈 좀 나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서운해하는 연하댁에게 손찌검을 할 요량으로 손을 획 들어 올리며 급히 뛰어오던 남편은 솟구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 그만 주춧돌의 발끝이 획 걸리고 말았답니다.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던 남편은 지질이 운없게도 바닥에 놓인 다듬이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끼리의 취중언약을 지켜내느라 억지로 연하댁과 혼인하게 된 남편은 그닥 관심도 없던 연하댁에게 구박만 일삼던 사내였기에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하고 떠나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련만 수더분한 연하댁은 그것이 제 팔자려니 싶어 청상과부 신세를 한탄하는 법도 없이 우직하게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눈도 팔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낸 세월이 장장 7년. 그 뒤로 한해거리로 시부모가 이승을 하직하였고 제 부모처럼 모시던 시부모의 초상에 연하댁은 슬픔을 삼키며 3년상을 치렀습니다. 살림살이도 번듯해져 이제야 좀 편히 지낼 만한데 이리 식솔들이 모두 불귀의 객이 되다니 내게 드리워진 팔자가 매서워 참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그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탈상을 마친 연하댁이 홀로 앉아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려는데 전부터 기웃기웃 기회를 엿보던 매파가 연하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연화댁 집에 있는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끈질기게 자신을 방문하던 매파를 평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연하댁은 뻔히 자신이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저리 말하는 매파가 밉살스러웠지요. 대꾸도 없이 무시하려는데 눈치도 없는 매파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어이구, 집에 연화댁 있었구만. 자자,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봐. 아직 연화댁 나이가 30도 안 되었는데 이리 자식도 없이 홀로 한 평생을 보내기엔 남겨진 세월이 너무 길지 않겠누? 사설을 늘어놓는 매파가 귀찮았던 연하댁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연하댁의 냉랭한 태도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매파가 목소리를 낮추고는 귓속말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 아래 고을에 호라비로 지내는 괴덕이라는 사내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아, 글쎄, 연화댁이 탈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지 뭔가? 그간 연화댁을 줄기차게도 연모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매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하댁의 서리빨 같은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썩 나가세요. 저는 한눈 팔 생각일랑 없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나가라는 말 못 들으셨어? 연하댁의 고함에 매파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뒷걸음치며 물러가고 말았지요. 내 비록 식소를 모두 잃은 몸이나 어찌 동네 사람들이 버젓이 보는 마당에 새로이 혼례를 든단 말인가. 나를 어찌 보고 매번 저런 소리를. 매파를 물린 연하댁은 씩씩거리며 매파가 나간 마당에 소금을 가져와 뿌려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하댁은 억척스럽게 논농사, 밭농사를 가리지 않으며 홀로 아등바등 의젓하게 수절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연하댁도 괴덕이라는 사내를 잘 알고 있는 터였지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낸 괴덕은 30 초반에 진입한 꽤 근사한 사내였습니다. 비록 그가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 과거 시험에 입문도 하지 않아 선비의 길을 걷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능할 뿐더러 장사에도 그 재능을 꽃 피운 덕에 모아둔 재산이 넉넉하고 사람 됨됨이도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괴덕을 마음에 들어한 수많은 과부들이 매파를 통해 그의 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찾았지만 괴덕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오로지 연하댁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괴덕은 연하댁이 아니라면 세장가를 가는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하댁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내였습니다. 저리도 의젓하게 수절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내가 여인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끝끝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만은 참으로 야속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간 괴덕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하댁에게 보낸 매파가 끈질기게 연하댁을 찾아가 그녀를 설득했지만 연하댁은 매파가 들르는 족족 호통을 치며 내쫓았고 이제는 살인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괴덕은 몇 날을 끙끙거리더니 안타까움과 야속함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온 고을에 괴덕이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는다는 소문이 익히 퍼져버렸어요. 연하댁, 나는 당신을 포기하기엔 그 마음이 깊을 대로 깊어져 이승에서 아니 된다면 저승에서라도 당신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만 싶소. 괴덕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짜며 연하댁을 향한 연심에 슬픔을 적셨습니다. 어느 날 객잔에 홀로 앉아 비통한 마음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있던 괴덕에게 그의 오랜 친구 설구가 탁배기를 한 병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리 죽상의 청승이야? 조선 팔도에 어디 여인이 연하댁 한 명뿐이라던가? 어찌 그런 사사로운 일로 사내가 이리 드러누워?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냔 말이지.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게. 이보게나 설구, 내 마음은 진심일세. 이것이 그릇된 연심임은 내 잘 알고 있네만 오래전 연하댁이 남편을 여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지 뭔가. 지금도 보시게 그리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자신을 청산과부 신세로 만든 그 논팽이 같던 남편을 아직도 기리며 의젓하게 수절하고 있자는가. 얼마 전까지는 자신의 시부모 3년상까지 치르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네. 그러니 그녀를 함부로 험담하지 마시게. 얼씨구, 얼씨구? 아주 열분하셨네, 열분하셨어. 상처한 자네 부인이 박물장수와 바람이나 도망가다가 실족했기로서니 너무 연하댁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그녀는 참으로 성품이 곱고 기계가 드높은 여인일세. 그렇기에 이 내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법이지. 도통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말이야. 괴덕은 연하댁을 두둔하며 침통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설구는 그런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며 탁배기를 한 잔 걸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묻겠네만, 자네된 도리로 어찌 매파만을 보내어 자네의 마음을 전달한단 말인가? 연하댁에게 직접 모습을 보여 자네의 진심을 전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농이나 건네던 오랜 친우가 내뱉은 오래간만에 입바른 소리에 괴덕은 난처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여나 내 면전에 대고 거절을 놓으면 그것만은 견디기가 어려울 듯하여. 아니, 이 사람 어찌 이리 못난 소리를 하는가? 되든 안 되든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나? 당장 일어나 내일부터 연하댁을 직접 찾아 자네의 마음을 전달하시게. 안 된다고 알아눕는 것은 그 후에 하여도 전혀 늦질 않으니 말이야. 설구의 호통 어린 목소리에 괴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화색이 돈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네. 거 듣고 보니 설구 자네의 말이 맞구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연하댁을 찾아가 내 진심을 내보야겠네. 그날 이후 괴덕은 직접 연하댁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연하댁. 내가 보낸 매파를 매번 물리기만 하기에 내 일이 직접 찾아왔소이다. 연하댁이 의젓하게 수절하는 것을 내 욕보일 심사는 없지만 생각을 고쳐 나라는 사내도 한번 돌아봐달라는 뜻이오. 자신을 찾아온 괴덕을 발견하고 연하댁은 화들짝 놀라 대답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어찌하여 수절 과부 홀로 지내는 집에 이리 찾아오시었소? 나는 새로 혼례를 들 생각이 없으니 썩 돌아가시오. 동네 사람들 다 보겠소. 주변을 둘러보며 사색이 된 연하댁을 향해 괴덕은 물러섬 없는 태도로 답했지요.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소? 그러지 마시고 이 괴덕이라는 사내를 한번 알아갈 기회나 좀 줘보시오.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정녕? 돌아가라는 말 듣지 못하였어요? 연하댁은 앙칼지게 소리치고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내일이 갑작스레 찾아와 참으로 미안합니다. 부디 나를 천천히 알아갈 시간만이라도 조금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소이다. 괴덕은 발걸음을 돌리며 그녀가 들어간 부엌을 향해 소리치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괴덕은 연하댁의 일손이 딸려 곤혹스러울 때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에는 연하댁의 물동이를 대신 이고 물동이 가득 물을 떠주기도 하였고 어느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연하댁의 밭에 무성이 자란 잡초를 하루 종일 뽑아주고 가기도 했지요. 괴덕은 처음과 달리 연하댁이 곤란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는 때면 재빨리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돌아가곤 했어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자신이 익숙해지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이목이 신경 쓰여 그를 멀리하려던 연하댁도 처음에 투박하고 막무가내던 모습에서 점점 변해가는 괴덕을 향해 희미한 호기심이 생기던 중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하댁의 밭에서 잡초를 뽑아주던 괴덕이 땀에 흠뻑 젖어 걸리적거리던 웃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때마침 새참을 가지고 오던 연하댁이 탈의한 괴덕의 다부진 흉곽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흘끗 곁눈으로 훑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간 연하댁이 생전 모르고 지내던 가슴 속의 격렬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저 흉하고 볼썽사나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사내들의 가슴팍이었는데 어쩜 제 비위를 맞추던 괴덕의 모양새가 저리도 멋진 것이었다니요. 연하댁은 새참을 바닥에 내려놓고 괴덕의 손을 탄 밭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자신의 농산일이며 완력이 필요한 살림이며 도와주기 시작하니 한눈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남편의 생전,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연하댁은 놀랄 노자였지요. 이 정도면 밭을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구만. 잡초들은 대충 처리는 된 듯하니 다음에 올 때는 잡석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겠소. 한참을 도와주던 괴덕이 땀을 훔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하댁은 차마 매몰찬 말을 던질 수 없었지요. 제대로 여미지 않은 그의 가슴팍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도 멈출 수 없었던 그녀는 애써 자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묘한 음심을 떨쳐내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리 오셔서 제 살림을 도와주신다 하여도 저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시지 마셔요. 그러자 괴덕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요. 내 의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던지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오. 괴덕은 그렇게 연하댁에게 사람 좋은 미소를 던지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야심한 시각, 연하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괴덕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굵은 힘줄이 생생히 돋은 팔뚝으로 잡초를 제거하던 그의 모습이 연하댁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비의 장난스러운 혼사담에 희생되어 자신을 아껴주지도 않는 무뚝뚝한 남편과의 짧은 혼인 생활이 전부였던 연하댁은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대체 내가 어찌 되려고
이런 망측한 것을 계속 떠올린단 말인가. 연하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써 눈을 감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곧이어 선잠에 빠져든 그녀는 궤덕의 단단한 품에 파묻혀 그와 끈적한 합의를 나누는 꿈을 꾸었지요. 육중한 궤덕의 몸이 연하댁의 위를 점할 때 그녀는 꿈결의 몽롱함에 취해 고양이와 같은 망측한 교성을 뱉었습니다. 깊숙하게 점거되는 뻐근함을 느끼며 꿈속의 연하댁은 그만 황홀경을 맞이하고 말았지요. 비몽사몽간의 꿈에서 사내와의 참된 운우지정을 맛본 연하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맙소사, 일이 음탕한 꿈이라니? 내 정령 미치지 않고서야 이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연하댁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푹 절어 있었고 그녀의 뺨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심지어 그동안의 자신은 남녀 간의 방사에는 큰 욕심도 즐거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의 경험이라고는 먼저 간 남편뿐이었지만 즐거움보다는 아프고 불편한 기억뿐이었지요. 연하댁은 크게 한숨을 내뱉고는 뒷간으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으며 자신의 꿈자리를 한탄하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궤덕이 연하댁을 도와주고 돌아간 날의 밤이면 엇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쯤부터 연하댁도 슬슬 번듯하고 듬직하게 자신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궤덕이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직접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살림들을 돌봐주기 시작한 후로는 닫혀있던 마음이 점점 문을 열고 있음을 자신도 알고 있던 바였어요. 그러나 의젓하게 수절하고 있는 과부 신세의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애써 궤덕의 마음을 밀어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남세스럽기 짝이 없는 꿈자리에 놀라 일어난 연하댁은 부엌으로 달려가 정나의 몸으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것이 정령하늘의 뜻인가? 나는 어찌하여야 좋다는 것일까? 밤이 깊어가는 소리가 연하댁의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애달픈 한숨이 야음을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 줄다리기가 주거니 받거니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덧 곡식이 풍요롭게 무르익는 가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간 부지런히 연하댁의 집을 방문하며 그녀에게 눈도장을 받아내던 궤덕이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것저것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때 궤덕의 집으로 친구 설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궤덕이 어찌 연하댁의 마음은 좀 돌려놓았는가? 설구 오셨는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연하댁에게 가기 위해 농기구들을 좀 꾸리는 중일세. 슬슬 수확기가 오고 있으니 연하댁 혼자서는 일손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싶어 말이야. 씩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설구가 장난스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극정성일세 그려. 연하댁을 나의 배필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야? 이쯤이 무엇이 대수인가? 힘든 줄도 모르겠다 이 말씀이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처럼 그리 쌀쌀맞게 나를 대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게 희망이 없진 않은가 봄새. 일전에는 내게 희미하게나마 미소까지 지어주지 뭔가? 신이 난 얼굴로 기뻐하는 궤덕에게 설구가 짐짓 진지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궤덕이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큰 움직임을 취해도 되지 않겠는가? 매번 그리 살림 돌봐주는 기둥서방 노릇이나 자처하고 있다가 애먼 사람에게 연하댁을 빼앗기면 자네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심 마음을 졸이고 있던 부분을 친구인 설구가 건드리자 자신감을 보이던 기세가 풀썩 내려앉아 사색이 된 궤덕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네만 실은 나도 그 점이 제일 걱정일세. 이거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실은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어떤가? 한번 드러나 보시겠는가?
설구의 말에 괴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가운 마음이 묻어나는 억양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인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이든 할 용의가 있다네. 어서 알려주시게. 한편 연하댁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궁이에서 나와 안개처럼 연기가 깔려있는 앞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겠구나. 아침부터 할 일이 태산이니 말이야. 묵직한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 부엌으로 가는데 괴덕의 친구인 설구가 일꾼 서너 명을 대동하고 연하댁의 살인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윽고 설구가 앞마당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지요. 그의 행동은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라는 듯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시오, 연하댁. 내 오늘 쟁기 좀 쓰려 하니 놀고 있는 쟁기가 있으면 빌려주시겠소? 설구의 커다란 고함 소리에 놀란 연하댁이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낯선 사내의 인기척에 의아하여 손을 닫고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하댁 내 안방문이 벌커덕 열리면서 윗돌이 옷구름을 다 풀어헤친 채 자신의 튼실한 가슴팍을 훤히 드러낸 괴덕이 바깥을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허, 이보시게! 이른 아침부터 가분의 집을 찾아와! 이 무슨 되어먹지 못한 생짜인가?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아니 되는 일일세! 그리고 우리도 마침 오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쟁기를 오늘 써야 하겠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게. 세상에나. 설구를 따라 나섰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꿋꿋이 수절하며 지내기로 이름 높은 과부집 안방에서 우솥을 훌렁 까던진 모양새의 건장한 사내가 제 집 마냥 저리 들어앉아 있는 것도 참으로 기가 찬 일인데, 하물며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살림이라도 합친 것 마냥 당당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허, 세상에나! 저 수절과부 연화댁이 동네 모르게 사내를 안방에 들여놓고 있었다니 말이야? 그들은 말세라는 얼굴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쑥덕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설구를 따라 나선 그 일꾼들보다도 더욱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사자 연하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앉아있는 괴덕을 발견하고는 마치 노루가 사냥꾼에게 쫓기듯 펄쩍 뛰며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이보세요. 당신이 거기 우리 집 안방에는 대체 왜? 도대체 어찌하여 들어앉아 있단 말이오? 파랗게 질린 연하댁의 고함이 맥없이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연하댁과 괴덕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던 설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지요. 어허, 이거 참으로 실례했소이다. 내 두 사람이 벌써 그런 관계가 된 줄도 모르고 일이 아침부터 찾아와 그만 추태를 보였구만 그래. 우리는 못 본 것으로 하겠소. 그럼 이만. 설구는 오묘한 미소를 씩 품으며 작전이 성공했다는 모양새로 일꾼들의 등을 떠밀며 돌아나갔습니다. 아니, 잠시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관계라니. 그리 오해하고 그냥 가시면 어쩌신단 말이오. 거기 내 말 좀 듣고 가시오. 당황한 연하댁이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요. 이 오해천만의 상황을 해명하려 했으나 그들은 이미 저만치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연하댁의 설득력이 없어진 목소리는 힘없이 앞마당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태는 보기보다 더욱 심각하여 연하댁이 따지고 변명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설구와 일꾼들이 사라져버린 길목에서 이미 설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와본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연하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은 연하댁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구를 따라왔던 일꾼들은 장안에서도 그 입이 싸기로 소문난 자들이라 자신이 안방으로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소리가 온 고을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여도
택도 없겠다 싶어진 것이지요. 사실 달리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설구가 궤덕과 의기투합하여 꾀를 낸 작전이었습니다. 아까 전 연화댁이 물을 길러 우물에 가느라 잠시 집을 비웠을 때 궤덕이 몰래 연화댁 안방에 잠입하였고 상황을 지켜보던 설구가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동네 일꾼들을 대동하고 마치 쟁기를 빌리려는 것처럼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연화댁은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고는 궤덕이 앉아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궤덕은 연화댁의 눈치를 살피며 제 옷매무새를 정리하느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지른 것까지는 좋았다만 불호령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이제 와서 조마조마했어요. 에휴, 일이 일이 되었으니 어쩌겠소. 이미 우리 두 사람이 합가했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해질 것이 자명한데 더 이상 내 당신을 밀어내어 무엇한단 말이오. 자, 서방님, 내 절이나 받으십시오.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연화댁의 목소리에 궤덕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연화댁, 나를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거듭 사죄를 드리겠소. 허나 내 반드시 약조하리다. 저승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연화댁을 호강시켜 줄 것이오. 궤덕이 연화댁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자 연화댁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옷구름이 사라락 풀리는 소리가 아침을 알리는 수탉 소리에 덮여 두 사람의 진득한 첫 방사가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치른 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꿈에 그리던 연화댁을 배필로 맞이한 궤덕은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약조대로 지아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연화댁을 아껴주었지요. 그렇게 연화댁은 비로소 혼인의 참맛과 온우지정의 참맛을 동시에 깨달으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